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법 핵심 요약 노트 강의를 맡게 된 송민이라고 합니다. 책 이거 요약 노트 한 100페이지 좀 넘어가는데요. 좀 간소하게 이게 짧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거는 뺐고요. 법 조문하고 판례 위주 뭐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아무래도 회독이 좀 되신 분들은 뭐 지금 뭐 시험을 한 두 번, 세 번 보시는 분들은 예, 이것만 보더라도 좀 그 시험 보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이제 그 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5개년 기출 문제 풀이 특강을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은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공부가 되신 분들은 기본서 두꺼운 거 좀 보다 보면은 이제 지겹고 하면은 이걸로 한번 좀 보는 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에 의해서 만들었고요. 예, 이게 요약 중이다 보니까 뭐 설명은 뭐 이 정도로 마치고 예,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법원입니다. 법원. 이제 판단의 근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법원의 이제 민법의 법 1조에 보면은 법률이 없으면은 이제 관습법에 의하고 그래서 만약에 관습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이런 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점이 되는 게 여기 있는 법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관습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 두 개가 이제 제일 논점으로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법률 같은 경우는 딱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민사에 관한 것만 해놓으세요. 여기에서 민사에 관한 거는 법률에는 법률, 명령, 규칙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명령이나 규칙 같은 게 민사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책에 보시면 이제 비교한 게 나와 있죠. 184조. 그 184조에 보면 물권 법정주의가 나옵니다. 이때. 여기서 물권 법정주의가 나오는데 물건에 대한 권리는 법에 정한 것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법률만 되지 명령 규칙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걸 이제 헷갈리게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무슨 법률 많이 써놨는데 필요 없어요. 민사에 관한 것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과서 잠깐 보시면 여기 요약 노트 보시면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1조의 법률 보시면은 민사에 관한 특별법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이제 가등기담보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거는 다 특별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속법률 있죠. 부동산 등기법, 공타법. 그 다음에 명령, 긴급명령, 긴급재정명령, 대통령이 이제 갖고 있는 권한이죠. 그 다음 대법원 규칙인데 이건 기출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민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대부분 규칙도 법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준 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도 민사에 관한 경우에는 민법의 법원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3번 좀 보시겠어요? 이거 이제 그 감정평가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된 지문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다만 엄격하게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헌법 6조에서 국회가 이제 조약이나 이제 그 일반 국제관습법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준을 하거든요. 동의를 하거든요.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약하고 법률하고 동일한 효력이 발생을 해요. 조약하고 동일하고.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다 이렇게 좀 하고 있죠. 조금 더 우선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이게 헌법 조문하고 좀 이게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판례를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약 원래는 법률하고 동일한 효력이지만은 우선순위를 조금 더 둔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엄격하게 판단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는 법원성이 부정이 됩니다. 여기 이제 가끔 헷갈리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신급 1심, 2심, 3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법원 판례에다 대부분이 구속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웬만하면 가는데 또 밑에서 이제 1심이나 2심이나 이제 시대가 바뀌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리죠. 그래서 그럴 때 대법원이 또 이제 전원 합의체로 해서 판례를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이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관습법입니다. 관습법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된 관행. 네, 관습법.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반복된 관행.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구성원의 동의. 네, 구성원의 동의.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헌법에 이제 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게 요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뭘로 가느냐? 여루적, 보충적. 네. 요거 하나는 조금 써놓으세요. 제가 좀 빠뜨렸는데 요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여루적,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률이 없으면 적용되지 법률이 있으면 관습법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거 좀 기억을 해놓고. 그래서 반복된 관행 구성원의 동의 전체 법질서.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사실인 관습으로 이제 되는 거죠. 예. 요거는 나중에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관습법은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예,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 있는 대표적인 판례가 이제 종중 사건이죠. 종중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성년자, 예전에는 과거에는 성년인 남자만 됐었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큰일 나죠. 이렇게 했다가는 종원, 종중에서 종원. 종원이라는 게 종중의 구성원이거든요. 성년인 남자만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 그래서 성년자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여성도 포함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년자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판례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종중에서 이제 재산이 있는데 이게 총유잖아요. 종중 그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소유 형태는 총유인데 그 총유 재산을 갖다가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처분을 하면 여기 있는 남자만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종중 재산을 갖다 처분을 하게 된 나오는 재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년자 그러면은 뭐는 안 되겠어요? 미성년자는 안 되겠죠. 미성년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관습법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요거 요건, 그 다음에 보충적, 그 다음에 종중 성년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습법 보시면은 반복된 관행, 법적 확신,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거, 직권 조사 사항이고 그 다음에 법규로서의 효력입니다. 법규로서의 효력. 요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뒤에 이제 사실인 관습이 나오는데 여기 사실인 관습 같은 경우는 법률행위 해석에 대해서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적용이 돼요. 관습법 같은 경우. 근데 이 사실은 관습 같은 경우에 법률행 해석이라는 범위가 좀 줄어들죠. 적용 범위가. 그래서 판례 종중 사건 보시면은 종중의 후손은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 그 다음에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조리로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미성년자는 종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나와 있는데 단순한 관행이고 법적 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 해석 기준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으로 인정된 거하고 관습법으로 이제 부정되는 거 이게 나오는데 명인방법 나옵니다. 명인방법. 명인방법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계속 보게 될 건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드릴게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표차를 다는 거예요. 표차를 달아가지고 이게 이제 누구 소유권이다. 그 다음 무슨 나무다. 언제 심었다 이런 걸 갖다가 나타내는 걸 갖다가 명인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 우리가 별도로 나중에 배웁니다. 좀 어렵죠. 여기는 이거 여기 관습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독립적인 문제로 꼭 나오니까
이거하고 366조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아니 366조의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꼭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제 일단은 관습법에 의해서 간섭법 법정지상권을 보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뭐 매매 등 기타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로 만들어진 경우, 여기 있는 갑은 뭐 할 수 있어요?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죠. 내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 있다면은 나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하겠죠. 그래서 법이 없기 때문에 관습법적으로 이 을한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걸 갖다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우리 더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여기 봉분. 그래서 주변까지 해서 옛날이니까 유교 문화 때문에 그 조상을 잘 모시면은 발복한다, 복이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이제 부모님을 갖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다가 묻어가지고 모셔가지고 여기를 갖다 봉분을 세우게 되면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해주는 거. 이제 분묘기지권에 관한 것도 최근에 판례가 하나 나와 있는 거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명의신탁. 명의신탁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신탁자, 수탁자, 세금이 이제 종합부동산세, 뭐 종부세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산을 갖다가 딴 사람한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탁자, 수탁자,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이 사람이 소유권자고 여기 있는 사람은 대내적인 소유권자고 이와 같은 경우로 만드는 걸 명의신탁으로 그러죠. 명의신탁은 이자간, 삼자간,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 각각의 법률 관계에 따라 그 명의신탁 종류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산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뱀장한 양식장으로 해서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라는 사람이 채권자, 여기 있는 사람이 채무자, 네, 여기 있는 뱀장어 양식장이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채무자가 즉 금전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라는 것은 뭐예요? 돈 빌리는 거죠. 돈 빌리고 여기에다가 뭐라 하냐면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은 넘기지만 이 사람이 뭐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하는 거예요. 사용수익. 그리고 이 사람은 처분권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은 여기 을한테 있어요. 대외적인 소유권은 얘한테 있고. 그래서 만약에 금전소비대차 돈을 갖다가 빌렸는데 만약에 돈을 못 갚은다, 변제를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 여기 있는 소유권자가 가져가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채권자가 너무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등기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산양도담보, 동산양도담보 같은 경우도 관습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거, 안 인정되지 않는 거 이런 걸 갖고 섞어갖고 내겠죠.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 우리 간평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이 지금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의 관습법상의 물권이에요. 등기가 없는데 어떻게 물권을 인정을 해줘요?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또는 점유.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거. 근데 등기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소유권과 같은 그 사람의 물권을 준다. 그거는 인정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원청권,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 개인이 이제 땅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통행료 받고 뭐 이러는 거, 그 다음에 공원이용권 이런 거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상의 권리 의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거의 시험에서 나온 다음에 형성권만 나옵니다. 거의. 그래도 용어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일단은 그 내용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재산권, 물권, 채권, 뭐 지적재산권, 뭐 가족권 이런 거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작용에 의한 분류,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금 우리 간평 아닌 다른 시험에서는 이걸로도 한 번째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높아심에 이제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항변권입니다. 연기적 항변권, 그 다음에 영구적 항변권. 연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뒤로 미루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동시행 항변권하고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 여기에 나옵니다. 동시행 항변권은 우리가 유치권에서도 한번 다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도인,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 물건을 사는 사람을 갖다가 매수인 이렇게 정의를 하고 보통 계약금 두고 중도금 주고 여기서 잔금을 치를 때 여기서는 매도인은 뭐를 해줘야 되냐?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잔금을 매수인이 안 주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전 등기 안 넘겨줘야 되겠죠. 매도인이 등기 넘겨줘야 되는데 나한테 안 넘겨주네? 그러니까 잔금도 안 주겠죠. 이거 갖다가 뭐냐면 이거 갖다 같이 이행을 해야 된다 해서 동시행 항변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 그 혹시 저기 뭐야 극한직업 혹시 보셨어요? 거기 이무배하고 이무배 이제 그 영화 배우 이름을 할게 신하균하고 이제 오정세하고 둘이서 마약 거래를 할 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마약 이렇게 찍어 먹고 이렇게 그 확인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동시행이에요. 동시행.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연기적. 그래서 한쪽이 먼저 이행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행을 해줘야 돼요. 이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권 좀 용어가 좀 어려서 채권법에 나오는 건데 갑과 을이 이제 채권자고 채무자고 여기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보증인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상황이에요. 그런데서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돈 갚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 채권자가 돈을 못 갚으겠대. 그런데 보증인이 얘 마늘밭에 돈 숨겨놓은 거 있어 찾아봐. 그러면 거기 있을 거야. 근데 얘가 이행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발견됐어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얘가 보증인이 그 책임을 안 져요. 변제가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책임을 안 진 거예요. 이게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이야. 항변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연기적 뒤로 미루는 방법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요 용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구적 항변권으로서 상속인의 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상속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배울 건데 이 상속은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 그냥 외우기 쉽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생각하시고 을이 이제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포괄승계예요. 좀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포괄승계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를 하냐면 적극재산하고 소극재산이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플러스 재산,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채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다 그대로 상속인한테 넘어와요. 근데 상속인은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마이너스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빚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 한정승인이라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받은 것만큼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게 한정승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구적 항변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형성권이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권리.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나 그 기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형성권의 정의를 보시면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지위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건이나 기한을 갖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상계권에 나오는 건데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형성권에서 일부 행사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종류별로 나오는 게 뭐냐면 가끔 이제 시험에 뭐 하나면 재판상 행사돼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1번 첫 번째로 보시면은 권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서 법률관계가 변동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제일 뭐 우리가 많이 보기는 취소권이죠. 그 다음에 그 계약의 해제 해지인데 보시면 동의권,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권. 추인이라는 거는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갖다가 그 추인을 하겠다 의사표시는 완전한 법률관계가 되는 걸 갖다 얘기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15조. 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확답촉구권, 그 다음에 131조에서 이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 일방예약 완결권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소멸시효 할 때 제척기간 비교할 때 이게 매매 일방예약 완결권이 그
판례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거 채권자 취소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혼 청구권, 친생부인권. 친생부인권이라는 것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 그걸 갖다가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성권이지만은 청구권으로 표현된 거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흔히 말하는 가불병이, 이렇게 가불병이 서로 공유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나누자 해가지고 이 한 사람이다.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나누자라고 하는 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에요.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기도 하죠. 근데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기본적인 것은 소유권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멸시효에도 걸리지도 않아요. 네, 나중에 한 번 더 봐요. 그 다음에 지료증강 청구권 같은 경우는 지상권에서 이제 지상권 사용료, 지상권 사용료에 대해서 뭐 더 늘리거나 낮추거나 이런 걸 갖다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 설정 계획이 끝나게 되면은 지상물을 갖다가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속물 같은 경우 이제 임대차나 이런 데서 지상권도 마찬가지지만 전세권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속물을 갖다가 매수해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 감액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뭐 이런 게 좀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분만 하시면 돼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취소권, 뭐 해저권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려운 건 없는데, 가끔 나오면은 이제 그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거 해가지고 이제 종류별로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법률상의 권리 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형성권만 좀 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의칙입니다. 신의칙. 민법 2조 1항에서 신의성실 원칙이어야 된다. 2조 2항이 권리남용을 갖다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모순행위 금지 원칙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모든 법률 관계를 갖다가 규제하는 거다. 그 다음에 강행 규정성을 띠고 있다, 보충성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직권 조사 사항이다. 민법이 111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공백을, 거기 있는 거 모든 법률 관계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백이 발생하는데 그걸 메꾸는 게 바로 신의칙이에요. 그래서 보호 의무 나오는데 사용자의 근로자의 보호 의무, 그러니까 안전 배려 의무라는 거죠. 안전. 그러니까 공사장에다가 거기 이제 판례가 뭐냐면은 공사장에 있는데 여기서 인부가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스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인부들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보호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숙박업자의 투숙객 보호 의무. 일종의 그 우리가 그 여행을 가다 보면 호텔이나 모텔 이렇게 그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잠깐 사용을 하거든요. 일시 사용으로 임대차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때 프런트에서 이렇게 그 카드키 딱 주고 이제 올라가세요라고 하는, 그 뒤로는 책임 잘 안 지잖아요.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 안전의무 뭐냐면 이게 불났어요. 예, 숙박업소에서. 그래가지고 거기 투숙객이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병원 기준품에 대해서 보관 의무 있다라는 게, 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인실 같은 경우 이제 침대가 하나가 있고 여기 머리맡에 이제 그 어떤 생필품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나누죠. 입원 환자들 같은 경우 오랫동안 입원을 하게 되면. 근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열쇠를 안 잠그고 갔는데 도둑이 와가지고 다 털어간 거죠. 그래서 병원에도 이렇게 기준품 보관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쓰레기 매립장 공동매입 사건. 이거는 사기하고 관련된 건데, 땅이 여기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아파트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가면은 배산 임수라고 해가지고 뒤에는 산이 있고 여기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를 이쁘게 지어놨는데 여기 있는 뒤에가 쓰레기 매립장이고 또 하나는 그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알려줬으면 누가 계약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이걸 갖다가 고지를 안 해준 거죠.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의칙의 한계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건데,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법령을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거, 이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그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서 나오는데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투자 수익 보장 약정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건. 이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투자 회사고 을이라는 사람이 투자자예요. 여기서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합니다. 흔히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가 지금 3% 4%까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12% 보장한 다음에 여기다 투자 많이 할 거잖아요. 이쪽에서 만약에 날라버리면 큰 피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갖다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투자회사가 앞에서 선행행위에서 뭐를 했냐? 선행행위에서 수익 보장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수익을 갖다가 보장을 못 하겠다. 왜? 요 법률 때문에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순행위 금지 원칙, 신의 측의 파생 원칙으로서 모순행위 금지 원칙을 갖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투자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 규정은 뭐가 되느냐? 날아가요. 이 규정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판례의 문구에 따르자면은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라고 해요. 이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거 되잖아요. 수익 보장을 해줘 버리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판례가 뭐냐면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갖다가 인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모순행위를 갖다가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조는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관련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신의 측이 적용돼야 안 된다. 왜? 여기 있는 게 입법 취지가 몰각한다라고 해서 이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규정이 있어야만이 투자자를 갖다가 이렇게 사기치는 걸 갖다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딱 두 개예요 지금.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건 여기서 한번 하고 뒤에서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성년자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고 을이 미성년자예요. 여기 있는 병이 상대방이에요. 여기서 매매 계약을 해요. 여기 있는 미성년자가 화장품을 샀어요. 사실 사건은.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여기 이제 뭐 60만 원에 3개월 이렇게 카드로 긁었어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은 여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민법 5조에 따르자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여기 미성년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취소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요 상대방 입장에서 올리브영 같은 경우 입장에서 아니 뭐 사가지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크림 바르고 남은 거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피해를 보겠죠. 60만 원 다시 되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건 선행위와 후행위가 일치하지 않아서 모순행위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리 제5조 민법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 5조는 뭐다?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대방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면은 여기 있는 이 5조의 입법 취지, 지금 미성년자를 보호하겠다는 그 내용이 입법 취지가 몰각이 됐다라고 해서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뭘로 갔느냐?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갔어요. 일종의 이게 뭐예요? 용돈이에요, 용돈. 용돈으로 가가지고 처분을 허락한 재산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상대방이 보호를 해준 거죠. 근데 우리는 요거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서 이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신의 측을 갖다가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 판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 부동산을 갖다가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에 강제 집행하는 거 신의 측 위반이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어떻게 했냐? 갑이라는 채권자가 있고 여기 을이라는 채무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명의신탁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여기에다가 명의신탁을 한 거죠. 그 사람이 그 신탁자고 수탁자죠.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대유적인 소유권자니까 얘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채권자니까 을 명의로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강제집행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얘 나쁜 놈이죠.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죠? 여기다가 명의신탁 하라고 하고 자기가 가져가 버린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변경 원칙이 이제 신의 측의 파생 원칙으로서 첫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사정이라는 것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주관적, 개인적 사정 이거는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법에서 주관적이 나오면 거의 틀린 지문을 보셔야 돼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 불증의 특약, 그러니까 차임을 갖다가 임대료를 갖다가 안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사정이 변경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차임 증액을 갖다가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게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하고 그 비교 판례가 좀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가장 보셔야 될 거는 특정이에요, 특정. 그래서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하고 변제기가 특정이 돼 있어요. 그런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임은 사정 변경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데 비교를 보시면은 부득이하게 연대 보증인이 된 이사예요. 그래서 그 이사는 이사가 퇴사를 한 경우 사정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등기 이사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연봉을 많이 받잖아요. 이사가 뭐 좋은 것도 있지만은 회사가 어떤 채무를 갖다가 질 때 그때 보증인으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 이사가 보증을 갖다가 섰는데 이미 채무액하고 변제기하고 정해진 특정된 그 채무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퇴사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정 변경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사정 변경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던 특정, 이제 여기서 변제기하고 채무액이 딱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요 특정된 것에 대해서는 퇴사를 하더라도 이거는 사정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요 특정이란 단어, 요거까지 해서 딱 정해놓고 딱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사는 사정 변경. 그런데 만약에 특정이 돼 있다. 특정이 돼 있으면은 사정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 일반적인 그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에 변경돼서 일반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손해가 발생했다.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에요. 그럴 때 계약 내용들을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순행위 금지, 앞뒤, 선행행위와 후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 그래서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권리 주장하지 않기로 확인서 작성해주고 그 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거. 그러니까 경매인이 왔어요. 낙찰 받으려고 이제 경매인이 왔는데 나 임차인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 보증금 채권이 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또 소액이다라고 한다면 소액 임차 보증금도 있겠죠? 그러니까 경매하는 사람이 이 돈을 갖다가 제하고 입찰 금액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손해가 안 보게 되죠. 왜냐면은 경락인이 이거 갖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가서 조사를 했더니 나 임차인 아니에요 했다가 나중에 경락이 딱 와서 이거 나가세요 하니까 나 임차인인데 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선행위와 후행위가 불치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의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 청구한 사례. 이거는 우리가 그 무권대리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이거는 좀 중요한 판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언급을 할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갑이라는 부동산을 갖다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아들이겠죠.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돌아가신대. 근데 그 전에 여기 있는 부동산은 몰래 아버지 명의 빼돌려가 이쪽에다가 매매를 해버렸어요. 팔았어요. 사실 여기 이제 뭐 정한테도 넘어간 것도 있는데 우린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래 놓고 나중에 여기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피상속인이 된 거죠. 여기 상속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인권도 이쪽으로 다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게 무권대리다. 그래서 이걸 갖다 매매를 갖다가 취소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135조를 나중에 배우게 되면은 여기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 얘가 무권대리인이잖아요. 권한 없이 했단 말이에요. 무권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행을 하거나 또는 뭐 하냐면은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돼요. 결론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 무권대리는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든지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얘가 몰랐겠어요? 했겠죠. 알면서도 했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 부동산이 폭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익을 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판례는 이거 신의 측에 반해서 얘 인정 못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임으로 무효임을 주장해서 등기 말소 청구한 거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의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에 반해 시효취득을 갖다가 주장하는 거 신의 측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몰랐어요. 취득시효 평원공연 선의로 자주평원 공연원에서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등기 청구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그냥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받아들이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거 투자 수익 보장 약정,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신용구매 카드, 신용구매 계약한 거, 요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라는 것은 효과가 사라지는 거, 말 그대로.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도과가 되면은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소멸시효하고 요거 실효의 원칙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이제 권리를 시간이 지나면 취득한 거 있죠. 그게 바로 취득시효예요. 취득시효. 그래서 실효의 원칙을 먼저 보시면은 적용요건, 장기간 불행사. 권리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에 대한 신뢰를 하고 새삼스럽게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권리를 갖다 행사하면 당황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는 걸 갖다가 실효의 원칙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된 거 1년 4개월 전에 해제권이 발생했어요. 장기간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이 해제권이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신뢰를 했죠. 그리고 믿었는데 그 다음에 매매대금도 뭐 1억에서 9천만 원까지 다 지급했어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해제권을 행사한다. 이런 경우에는 신의칙상 허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고와 관련된 거예요. 징계 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경과 후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 신의칙상 허용이 안 된다. 뭐냐면 해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해고는 거의 뭐 직장인한테 죽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빨리 해결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원에 가기 이전에 지방노동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중노위 거치고 그 다음에 법원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해결을 해요. 근데 여기서 2년 넘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또 제기한 거. 사실은 이거 뭐 퇴직금 이런 거 다 받았어요, 이 사람. 그 다음에 징계해고 당한 근로자의 퇴직금 해고 수당 이의 없이 수령을 했고 비슷한 건데 그로 인해서 장기간 경과 후에 피용자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도 역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토지가 있으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인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어찌어찌하여 이 토지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갑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 부당이득 반환을 갖다가 해라. 너 부당이득 취하고 있지? 그걸 갖다가 나한테 돌려줘.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갖다가 행사하는 거예요. 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을이라는 사람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얘는 이용을 못 하잖아요. 갑이라는 사람. 그래서 너 토지 이용료를 갖다가 내라. 라고 하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 시간이 장기간 거치더라도 그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청구권이에요. 인지청구권. 인지청구권에 장기간 불행사 나와 있는데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인지청구권이 뭐냐면은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밀꽃 필 무렵인가요? 이효석 씨? 거기 그런 게 나오죠. 이 아이가 내 아이인가? 이런 것 뭐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천륜, 인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가 않는 거죠. 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부로 남자에다 쓸 용자예요. 권리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걸 갖다가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 권리를 행사를 해요. 권리 행사자의 이익과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 사이에 현재의 불균형이 발생한 거죠. 또 가해 의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상계권 행사 제한. 그래서 일반적인 권리남용의 경우에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은 기본적으로 불요인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은 다른 지문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계권에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판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걸 좀 체크를 해두시고, 그래서 다만 가해 의사는 가해 의사 즉 주관적 의사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추인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판례가 무슨 내용이냐면 갑이라는 회사가 업을 발행을 해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회사가 채권자고 여기 있는 채무자예요. 여기 있는 갑이라는 회사가 기업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어음을 갖다가 발행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게 뭐 10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채권자로서. 근데 이게 어음을 발행해서 10억짜리를 발행을 했어요. 흔히 말하는 어음깡이라고 있잖아요. 어음 할인. 그럼 이게 한 번 돌 때마다 뭐 1억씩 지어진다고 봐요. 뭐 9억, 또 8억, 7억, 6억. 그래서 예를 들면 7억에 여기 있는 채무자가 이 어음을 갖다가 구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어음이 뭐냐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7억만 내놓고 7억만 내놓고 10억하고 이래갔다고 상계를 처리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정당한 거거든요. 왜? 어음이 10억짜리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상계권을 갖다가 제한을 해버리는 걸 갖다가 이게 한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권리의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면은 법률 효과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 자체가 이제 박탈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이제 친권 상실, 근데 예외적인 게 있어요. 친권 상실과 같은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 상실이 가능은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권리 자체가 박탈하는 거 아니라는 걸 4번의 판례에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토지 소유권에 의해서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이 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학교예요. 학교. 경기도에 있는 모 학교인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는데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학교가 이만큼을 지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을의 소유권을 갖다가 침해한 경우죠. 그러면은 여기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날라가 버리면 교실이 반틈으로 잘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건 권리 남용이다. 대신에 여기 있는 토지의 이용 대가는 부담을 해라. 그래서 권리 자체가 박탈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로 자기 채무 이익만을 갖다가 회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시간편권 생산하는 거. 이것도 역시 권리 남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권리 남용의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요. 권리가 있어요. 있는데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송전서 토지 위에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악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권리남용이 이제 안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권리남용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권리남용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송전선이 토지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토지를 취득한 자의 송전서 철거 청구, 이거는 권리남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약간 헷갈리죠? 그래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 측에 반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판례 문구로서 기출된 지문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은 학도의용군으로 이제 6.25 때 학생들이 이제 군인이 부족하니까 학도의용군으로 가가지고 자신이 복무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군대 간 걸 갖다가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국방부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인정을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 그래서 이분이 사실 군대를 2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손해배상은 청구 그 시효가 지나버렸다라고 한 거예요. 국가가. 좀 너무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에게 의무가 있다, 의무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체가 신의 측에 반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기본 이론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은 이제 니네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국가가, 라고 하는 판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구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다만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권리남용으로 인정한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를 2번 갔다 왔으니까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태아의 권리능력부터는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